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내일이 바로 그 39번째 맞이하는 제헌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계신 문인구 박사님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바쁜 그 생활을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소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9번째 제헌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법조인으로서 제헌절을 맞는 감회가 남과 다르리라고 믿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9번째 개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헌절은 좀 문 회장께서는 조금 더 감회가 다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소감이신지 좀. 네. 글쎄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예. 1948년에 헌법이 제정되고 예. 39년, 40년 이렇게 됐는데 예. 그 사이에 8번씩이나 헌법을 바꾸지 않았어요.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본 영화 대목이 생각이 나요. 예.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예. 뭐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던 걸로 예. 기억을 예. 하는데 예. 분명히 우리 스스로 나라를 독립을 하면서 헌법을 제정하였다는 의미에서는 네. 큰 영광이었는데 네. 또 국민의 자부심을 주었는데 그동안에 8번씩이나 헌법을 바꾸다 보니까 네. 제헌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냐라는 거를 자꾸 되새겨서 반추하는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변협 회장이 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금년 2월 21일이니까 네. 이제 4개월 하고 조금 더 된 셈이죠. 네. 그동안에 변호사협회 회장직은 이번에 처음 맡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이에요. 굉장히 바빠지셨겠어요? 바빠진 셈이죠. 문 회장께서는 이 어떻게 해서 법과 인연을 맺으시고 법조인이 되셨는지요? 이게 언제 일입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한 것이 1949년 내가 법과대학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네. 4학년 때 얘기예요. 네. 그것이 계기라면 계기인데 왜 내가 법과대학을 갔는지 네. 지금 생각하면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되셨습니까? 시험에 패스하고 나셔서 합격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제 다음해 학교를 졸업을 했죠. 예. 졸업을 하니까 1950년 6월 10일경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시험에는 합격을 했으니까 서울지방검찰청에 들어가서 예. 사법관 시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시보 생활을 1년을 하는데 네. 그동안에 검사 시보, 예. 판사 시보 예. 이렇게 시보 생활을 하는 거지. 말하자면 수습 생활이죠. 예. 네. 그러면 검찰청에 들어가셔서 얼마 안 연도를 있다가 맞이하셨네요. 예. 6월 17일경에 사법관 시보가 됐어요. 예. 그런데 6.25가 예. 나는 거지. 예.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없더군. 6.25라는 그 자체가 네. 국가적인 비극이라는 것보다도 예. 이렇게 어렵게 해서 시험에 합격을 했고 예. 이제 막 사법관 시보가 됐나 보다 싶었는데 한 일주일 있으니까 전쟁이 나서 모든 사람이 피난을 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빠지는 거죠. 예. 그래도 나는 6.25 그날 6월 26일도 출근을 했고 6월 27일도 출근을 하니 이미 검사가 하나도 없어. 예. 선배들도 아무도 없어.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6월 27일 오후에 예. 한강을 건너서 예. 저 집이 지금은 부천시
네. 하는 데인데 네. 거기서 한 십리 산고개를 넘어가면 소래읍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내 고향이에요. 예. 이제 그리로 가셨습니까? 그리로 갔죠. 예.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이제 거기서도 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 남쪽으로 피난을 가서 육군 법무관을 지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예. 네. 그 당시에 뭐 기억나시는 일은 없으십니까? 당시 뭐 자체라는 것보다도 이제 그 서울지방검찰청에 그러니까 51년 검사가 돼가지고 63년 가을에 네. 그만둘 때까지 한 13년간 검사와 부장검사 생활을 했으니까 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많이 다루었죠. 네. 그러면서 역시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재미나는 일도 있었고 그런 네. 셈이죠. 예. 네. 이 미국에서 그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국에 가신 것은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가셨습니까? 1955년에 미국의 국무성 초청 케이스로 예. 미국에 갔어요. 예. 그래서 꼭 10개월 있다 왔는데 네. 참 그때 내가 요새 만으로 따지면 31살 때인데 예. 그때 미국에 가 있었으니까 네. 나도 뭐 패기도 패기지만은 아주 감수성이 강할 때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미국에 한 10개월 밖에는 안 있었지만은 미국에서 참 그때 얻은 지식은 네. 그리고 경험한 것은 지금 오늘날 내 피와 살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참 그 미국에서 난 귀중한 것들을 많이 배워왔다. 네. 뭐 한두 가지 일화를 좀 말씀해 주시면 뭐 일화될 거는 없고 이제 그 한 10달 있는 동안에 처음에는 그 달라스라는 데 있었어요. 네. 달라스에 있었는데 검사로 재직을 하면서 미국에 갔으니까 SMU라고 하는 대학 로스쿨에서 네. 뭐 법률 공부도 조금 하기는 했지만은 네. 그것보다는 실무 생활 쪽에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익혔습니다. 네. 근데 그 달라스에 내가 한번 배치가 된 것은 어디냐면 달라스 지방 형사지방법원이었어요. 네. 뭐 요새는 우리나라도 형사지방법원, 민사지방법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데 거긴 그 형사지방법원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가 배치가 된 형사지방법원의 재판장을 이제 인사를 하고 첫날 그 사건에 입회를 했다고 그래야 하나 방청을 했다고 네. 그래야 하나 이제 그러기 위해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뢰이 뭐 나로서는 한국에서 간 사람이고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은 아니고 뭐 발치로 보면서 그 실제로 어떻게 재판을 하나 네. 그걸 보고 배우면 되는 입장이니까 이 방청석 쪽에 가서 미리 앉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재판장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더구만. 그 단상에 척 앉아요. 그리고 나더니 날 보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네. 단상으로. 네. 근데 이제 이미 재판을 시작을 하려니까 이제 검사 자리 있고 변호인도 있고 피고인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배심제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배심원들도 12명이 쭉 앉아 있어. 근데 단상으로 올라와라 그래. 이 양반이 왜 올라오라 그러나 좀 쭈밋쭈밋했지. 네. 영어도 수틀고 그러니까 저리 가라 그러는 걸 또 올라와 그러는 줄 알고 좀 쭈밋쭈밋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올라와라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갔어요. 네. 그랬더니 재판장이 앉는 큰 자리에 네. 나를 앉히고 네. 자기는 지금 여기 학생들이 앉아 있는 이런 의자를 가지고 오라 그러더니 네. 옆에다 놓고 자기가 그 자리로 가요. 그건 또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네. 그 배심원들하고 일반 방청객을 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네. 이 사람이 한국에서 온 아무개 검사인데 네. 한 달 동안 이 법정에서 미국 재판의 진행 방식을 배우고 공부를 하러 여기 왔노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국제법정이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거 한바탕 웃기고 나대요. 네. 근데 이제 그 나는 참 조마조마한 거야. 그분은 유달리 또 체격이 큰 분이에요. 예. 그분은 조그만 의자에 앉아 있고 난 그분에 비하면 훨씬 적거든요. 네. 뭐 한국 체격으로선 이 옛날 체격으로선 그저 보통 체격은 되는데 네. 그래도
뭐 어쨌든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재판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재판 계속되는 동안에 쭉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럼요. 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앉아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쭉 앉아서 보고 있지만 가시방석에 앉을 기분이지. 그러나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다시피 미국 재판은 이제 배심원이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거는 배심원이 결정을 하거든. 네. 그래서 이제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뭐 피고인도 다 살인인데 다 인정을 하고 또 따라서 뭐 배심원들도 유죄를 평정을 해요. 네. 유죄 판결이 나오면 판사는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재판장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법률에 따라서 양형만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감이냐 네. 사형감이냐 네. 이것만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해요. 사형 선고를 하는 건 그건 뭐 처음부터 예상이 된 일이지. 네. 예상이 된 일인데 끝나고 네. 자기가 단 하루 내려가요. 네. 피고인 자리로 내려가. 네. 내려가서 피고인의 등을 쳐주면서 법률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난 너한테 사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너는 내가 아까도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불복일 테니까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려면 하라고. 네.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나가는 걸 보고 세상에 단상에 있는 재판장이 어떻게 또 하나 있는 피고인한테 내려가서 위로를 해주나. 이것이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건가 라는 식의 아주 복잡한 기분을 나에게 넣어주긴 했지만 그 정신만은 내가 큰 쇼크를 준 겁니다. 네. 그런 것을 보시고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요. 두고두고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귀국하신 후에 다시 그 검사로 활약하시면서도 주위로부터 아주 명검사라는 그런 칭호를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이 뭐 어떤 사건을 그렇게 많이 해결을 하셨길래 그런 주위로부터 칭송을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국에서 명검사라고 그럴 때는 사람을 많이 잡아 넣어야만 아마 명검사 소리 들을 거예요. 네, 성이 명시인 분하고 그렇죠. 사람을 많이 구속시킨 분하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나를 그렇다고 누가 명검사라고 그러는 건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뭐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죠. 뭐 지금 이 세대 젊은 세대들은 뭐 기억에 없겠지만은 1950년 때지. 그러니까 그때 마카리오 장 사건 또는 시계 밀수 사건이라고 호칭되는 통칭되는 아주 큼직한 사건이 있었어요. 장안이 아주 떠들썩한 그렇죠. 사건이죠. 몇 달을 두고두고 떠들썩했지. 밀수 자체도 문제였지만 밀수에 국회 현직 부의장이 관계가 됐고 그리고 어느 분과위원장이 관계가 됐거든.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그건 집권당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됐는데 일개 말단 검사가 그 사건을 건드리니까 아마 언론도 격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이제 두고두고 막 기업에 남는 사건의 하나인데 그 마카리오 장이라는 사람을 구속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가능하죠. 그러면 그 친구가 시계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협조해 준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야. 그 당시에 그런 마카리오 장이 어떤 식으로 시계를 가지고 들어왔느냐 하면은 홍콩에 가는 거를 그 당시에는 굉장한 걸로 아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홍콩에 갔을 때의 선물도 좀 하고 빈 트렁크를 사주는 거야. 짐도 챙기셨겠죠. 어디서 선물도 좀 받으셨겠죠. 짐 차려가지고 들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빈 트렁크를 주면서 밑에다가 이중 장치를 하는 거예요. 시계를 500개면 500개를 집어넣고 딱 또 한 벌 밑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열어보면 빈 트렁크지. 그러나 들어보면 무거운 거야. 이제 그런 트렁크를 주어서
가지고 들어오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분과위원장이라는 그 사람은 모를 거 아닙니까? 글쎄. 네. 그러니까 예.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제일 중요한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분과위원장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는 검찰청에 폐기가 있어서 뭐 국회부의장도 오라 그러면 네 하고 오고 네. 분과위원장도 오라 그러면 네 하고 오는 시대입니다. 네. 검사들이 할 일을 할 때예요. 네. 그 대신 나는 이 양반한테 자백을 받아야 할 텐데 네. 자백을 어떻게 받아? 네. 자백을 안 받아도 좋다. 사실만 확인하자. 네. 출원권을 2개를 준비를 한 거야. 네. 검사 조사실에다가. 네. 하나는 깨끗이 빈 출원권, 아주 네. 가벼운 거. 네. 또 하나에는 시계를 500개를 넣은 빈 출원권을 또 하나 마련을 했어. 네. 그렇게 놓고는 그 분과위원장을 불러다가 좀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홍콩에서 들어오실 때 마카레오 장한테서 빈 출원권 받으셨나요? 받았죠. 그 뭘 하셨습니까? 거기다가 내 뭐 선물도 좀 받았고 나도 물건도 좀 샀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물건을 좀 챙겨서 가지고 왔다고. 누가 챙기셨습니까? 아, 내가 챙기지 누가 챙기느냐고. 그럼 뭐 좀 들어도 보셨겠네. 아, 그럼 들고 나왔죠. 그래요. 그럼 여기 지금 출원구가 둘 있습니다. 네. 이걸 하나 들어보세요. 네. 그냥 쉽게 들리거든. 이걸 들어보세요. 묵직하거든요, 시계가요. 하나하나는 별게 아닌데 500개가 한 군데 몰리면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몇 킬로라는 건 내가 지금 기억이 없어. 근데 해도 몰랐다는 거지. 무거운 것만은 사실입니까? 무거운 건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출원권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 그 우리 집으로 갔는데 마카레오 장으로 집이 따라와서 물건을 다 내놓고 빈 출원권 가져 나갔다고. 그렇죠. 그럼 빈 출원권 선물 받으셨으면 그것까지도 보관을 하시지. 가지고 계시지. 왜 주었느냐? 왜 그걸 내주었나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제 거기서부터는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나 일체건 자백이 없습니다. 몰랐다. 이런 식으로만 대답이 나갑니다. 그러나 그 서류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거짓말을 한다는 게 너무 역력해.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사건은 본인한테서 자백을 받은 일은 없지만은 기소는 해야겠다. 네. 또 구속까지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법무부 장관을 설득을 해서 정부 이름으로 국회에다가 국회의원 구속 동의 요청서 내주시오. 그래서 정부 이름으로 국회에다가 구속 동의 요청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국회의원은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구속까지야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속 동의 요청을 부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국회의원에게요. 국회의원에게. 네. 그런데 고등법원에 올라가서 무죄가 됐어. 네. 무죄가 됐어. 네. 나는 야단을 난 거지. 네. 뭐 검사가 일일이 유죄 판결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것으로서 그만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람 입장, 또 세상이 떠들었는데 그 사람은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상당히 벌써 상처를 받은 사람. 네. 그러니까 이건 야단 났구나. 내가 그만두든지 뭐라든지 해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네.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형 선고 6개월을 했어요. 마지막이죠. 네. 그러면 변호사 개업은 언제 하셨습니까? 63년 9월에 했어요. 아, 네. 네. 그 후부터 지금까지는 쭉 지금까지 쭉 네. 변호사를 하고 있죠. 변호사로서 기억에 남는 사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한 가지만요. 네. 한 가지로만 이야기를 한다 그런다면은 네. 역시 유명했던 동백님 간첩 사건이라고 하는 아마 그 사건 말씀드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한 30명? 네. 한 35명이 구속이 됐죠. 네. 우리가 그 많은 인재들을 그 유학을 구라파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7, 8명 박사학위
거의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단계에 있었거나 받은 사람들이 구속이도 했거든. 기타 이제 여러 사람들이 관계된 사건인데 지금이나 그때나 한 30명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될 때는 네. 정상이 무거운 사람부터 1, 2, 3, 4 순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중에 1번을 맡았어. 1번을 맡았는데 뭐 처음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미 동백님의 갔을 뿐만 아니라 네. 평양을 2번 갔고 네. 거기 가서 난수표라고 하는 자기네들끼리만 통하는 암호 통신표도 받아왔고 지령도 받았고 등등 해서 또 시국도 그 당시에 시국으로 봐서 뭐 사형이 분명해. 네. 사형이 분명해. 그래서 안 맡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붙어줘야 한다는 것은 네. 변호사의 윤리이고 그러길래 대한민국이 좋은 거지. 네. 그렇긴 하지만 나 개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해서도 사형을 면할 수 없는 사건에 관여했다 그런다면은 나로서는 참 서글픈 일이 돼. 그래서 안 맡으려고 애를 무지 썼는데 최선만 다해 주세요. 예. 그래서 맡았습니다. 예. 맡았는데 그러나 일단 맡고 보니까 사형만 면하는 재주가 없나? 사형만 면하는 재주가 없나? 예. 무기징역은 달게 받지.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한 거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나? 네. 왜 이렇게 됐나? 그 당시에도 많은 그 유력한 사람들이 구라파 여행을 했는데 네. 이 유학하는 사람들 누가 돌봐준 사람이 한 번이라도 있나? 이 사람들을 방치했는데 그 사이에 저 사람들이 침투하고 손을 댄 거 아니냐. 정부의 책임도 있지. 우리 국민의 책임도 있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시에 조선일보에다가 그 사건의 어려움, 우리 국민이 같이 생각을 해볼 사건이다 라는 것도 쓰면서 이 사건에서는 그 피고인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나갔느냐 하면은 당신이 기소가 됐는데 정보부에서 조사를 받고 검사한테 조사를 받고 여기 주액과가 모두 한 20가지로 돼 있는데 한 2개만 더 얘기를 더 해. 보통은 20개가 있으면 네. 한 서너 개는 잘못된 겁니다. 대체로. 네. 또 너댓 개가 잘못될 수도 있어.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거는 아닙니다. 네. 저거는 사실입니다. 네. 라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근데 나는 너 20개가 범죄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얘기를 더 해. 내가 보기엔 더 있어. 네. 수사관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처 수사를 다 못한 거야. 네. 네가 생각나는 걸 더 이상으로 자백을 해. 그럼 저는 어떻게 되고요? 글쎄, 네가 용서를 한번 받아볼 생각이 있으면은 잘못했다는 생각이 진실로 있으면은 있는 걸 다 털어서 재판소 보고 용서해달라고 그러지를 말고 이 민족 앞에 용서를 빌어. 그런 식으로 한번 해. 그 대신 내가 모르는 거지만은 너만은 아는 거 무슨 얘기 다 해줘 이것을.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처음엔 말 안 듣지. 네. 이 변호사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네. 자기 사형이 될지 사형되는 게 거의 분명한데 그렇게 되면 사형 2번 받을지도 모른다는 아마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들었지만은 네. 나중에는 내가 아마 진심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 그냥 검사가 공소한 거 이상으로 얘기를 시작을 해. 네. 검사도 놀래고 재판장도 놀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고 난 뒤에 나는 변론에서 네. 이렇게까지 해서 사형 2번 받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민족의 용서를 빌어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냐. 그럼 재판 왜 하는 거냐. 네. 라는 식으로 변론했다. 그랬더니 그 1번 하나만 무기징역이야. 내가 맡은 나머지 7명이 사형이야. 예. 재판장이 더 훌륭하죠. 예. 이 영미 검찰 제도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네. 또 오랫동안 그 대학에서 강의도 해오셨는데 39년 저희들이 지나는 동안에 헌법을 9번씩이나 고치게 됐다 하는 데 대해서는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제 그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제헌절에 네. 정말로 내리 제헌절이죠. 네.
좀 깊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할 거예요. 네. 1948년에 헌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이 1987년인데 39년 사이에 8번씩이나 헌법을 고치고 이번에 고치고 나면 9번째가 되거든. 네. 그런데 가만히 그간 왜 고쳤느냐? 네. 라는 걸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 권력 싸움입니다. 집권을 될 수 있으면 오래 하겠다는 이제 그런 쪽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야. 민주당 때 4.19 후 때 만든 걸 하나를 제쳐놓으면은 나머지가 전부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치에 관계하는 분들이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해서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이 기회에 해 주어야만 합니다. 네. 뭐 다른 나라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내 버릇이기는 합니다만은 금년은 마침 미국이 헌법을 제정한 지가 꼭 2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날 무슨 까닭인지 와달라고 그래서 내달 그 행사에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만은 미국의 헌법은 200년 전에 만들었는데 전문 7조예요. 7개 조문밖에 없어. 그러면서 2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추가를 한 것이 26개 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합해도 33개 조예요. 그 7개 조문 가지고 쭉 200년 동안 정치를 한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헌법은 단순할수록 좋은 거다. 너무 자구에 집착을 해서 이것저것 다 규정을 해놓으면은 사회는 변해나가는데 변화됐을 때 그 헌법이 맞질 않아. 그러면은 그 헌법 곤체한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 변화는 얼마나 빠릅니까? 옛날에 20년 걸리던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3, 4년만큼의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도 생각을 해서 헌법을 잘 만들어줘야겠다. 이것이 마치 현절의 정치인들의 바라는 소망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법권의 독립에 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헌법이 바뀔 때마다 이번에도 쭉 과거 1년간의 개헌 논의에서 주로 문제가 된 것은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하는 거냐, 네.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데 역점이 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 얘기만 해도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덜 나왔습니다. 사법부 얘기는 독립이라는 말 한마디가 어쩌다 튀어나오는 정도고, 그러나 헌법을 제대로 하려면은 정부 형태도 중요하지만은 국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 국민의 대표기관이니까 네. 거기에 대한 거.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사법부에 관한 규정이고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얘기가 되죠. 아마 지금 국민들이 우리 사법부는 독립이 돼 있다, 능히 사법권을 발동을 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국회도 견제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일 거야. 그만큼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법부가 독립을 해주면은요, 대통령 중심제가 됐든 내각 책임제가 됐든 독재는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과 영국이 내각 책임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독립하고 있는 때문이에요. 미국은 더 말할 거 없고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사법부만큼 무서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법부가 제대로 제 기능만 발휘를 해주면은 자유민주주의의 깃틀, 자유민주화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우선은 제도적으로 사법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하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법부라고 하는 거는 총체를 묶은 얘기지만은 구체적인 것은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재판이 독립을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심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을 하고 기타 어떠한 간섭이나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용기를 갖고 물리치는 양심과 용기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자유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을 뭐 그 지구상의 정치 제도로서는 대단히 훌륭하고 그 이상이 없는 제도로 저도 믿고 있고 남들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자유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 결코 법이 없어서 막 사는 사회는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제도란 과연 어떤 것이다? 이 회장님께서 좀 저희들께 정의를 한번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네. 막연하나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특히 여기 와 있는 학생들은 아마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탁탁 내릴 거야. 네. 그럴 정도로 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는 건데 네. 그 대신 자유라는 개념만큼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도 없고 네. 민주주의의 개념만큼 정의할 것도 어려운 것도 없어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유도 민주주의도 역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갖는 의미는 훨씬 다를 거야. 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은 자유가 뭐다, 민주주의가 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부 뉘앙스는 다른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런 의미에서 나 개인의 생각을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은 역시 자유는 정부로부터의 자유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라고 하는 건 정부라고 할지라도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관해서는 간섭을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라는 측면이고, 민주주의라는 측면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측면이니까 그 둘이 잘 조화가 되겠죠. 이것을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역시 내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을 해 주어라.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는 관용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관용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압니다. 나의 의견만을 고집을 하지는 않아. 네. 주관이 있어야 하니까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나 어느 선에 갔을 때는 상대방 얘기도 맞네. 그럴싸하군 하면서 가운데다가 선을 그어줄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자유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 그 외신들이 한국을 평하는 그 여러 대목 가운데 한 가지가 예를 들자면 한국 국민이 너무 성급하게 민주화를 갈구하고 욕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우려를 표명했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들으셨는지요? 뭐 듣기도 하고 신문에서도 읽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민주주의하고 내일 누려야 할 민주주의하고 그리고 10년 후에 누려야 할 민주주의의 수준은 다를 겁니다. 네. 다른데 외국 사람들이 보는 민주주의의 수준은 자기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놓고 이 수준의 민주주의를 너희가 한꺼번에 요구한다면은 그거는 빠른 거다. 성급하다. 라는 식의 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말은 안 해도 우리에게 걸맞는 민주주의를 내놓으라는 얘기지 무슨 외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 얘기는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언제부터 찾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몇 년을 두고 민주주의를 찾고 있는 목마른 심정에서 성급하게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 성급함만을 나무랄 수는 없는 거야. 그런 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 속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하고 시간이 걸릴 것은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국민 다 알아준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피차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개헌 정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개헌 정국이요. 이제 뭐 잘 풀리겠죠. 잘 풀리겠죠. 이렇게까지 해놓고 잘 안 풀리면 야단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여도, 야도 정말로 이제부터는 타협 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이왕 내가 아까 미국 얘기를 했으니까 또 한 번 합니다. 미국이 헌법을 제정할 때에 200년 전에 헌법을 제정할 때 13개 주의 대표자들이 55명이 나왔습니다. 4개월 심의한 끝에 7개조를 만들었어. 7개조를 만드는데 4개월이 걸렸어. 얼마나 격렬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도 39사람만 서명을 하고 나머지는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막바지에서 누가 연설을 했느냐면 벤자민 프랑클린이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82세다. 그리고 내가 이거 반대한 사람의 하나다. 헌법 내용이 뭐 이러냐? 그렇긴 하지만 내가 80년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50세 때 옳다고 생각했던 게 55세 때 아니지. 조금 그때 생각이 내가 잘못됐던 것 같아. 그때 시절은 맞았는데 지금은 좀 달라. 55세 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지금 60세가 되니까 조금 그것도 이상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오늘날 내가 80세가 됐는데 이것이 옳다 그렇다 꼭 얘기하기가 어렵다. 자신이 없다. 우리 이 정도면 전부 서명을 하자. 그래서 제일 반대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건 유명한 연설의 하나인데 그래도 55명 중에 16사람은 말을 안 듣고 39명만 서명을 하고 달아났습니다. 그 후에 각 주가 비준을 해서 그것이 됐는데 그 원형이 200년 동안 쭉 오늘날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는 서로 10개를 내놓고 협상을 하려면은 서로 2개, 3개쯤은 양보를 해가면서 중요한 대목은 서로 양보할 수는 없는지 모르지만은 웬만한 것들은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국민을 좀 믿어주고 해주는 슬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피의자님께서는 그 국제 키비탄 클럽의 한국 지부를 창립하시고 한 10여 년간 그 회의를 이끌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뭘 하는 데입니까? 저 키비탄이라는 건 한 그 10여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일종의 친목 단체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라이온스 클럽도 있고 로타리 클럽도 있고 무슨 클럽 많죠. 그 중에 하나가 키비탄인데 그 대신 여기서는 단순한 친목에 그치지를 않고 선량한 시민이 되자. 선량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사회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양지 쪽으로 끌어내자. 그게 바로 누구냐? 지체부자유하다. 자기가 죄가 없이 인간으로서 태어났는데 그만 정박아가 돼서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얼굴을 봐도 사람이라는 것만 알지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는 이런 정박아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회가 돼야지 않느냐. 특히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애들을 보면은 병신 이런 말들을 얼마나 잘했어요. 학생들 세대는 아마 이제 그런 용어가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길에 가다가 우리 다리 절름 사람만 봐도 저기 병신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민주주의도 좋고 자유도 좋지만은 우리가 저런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이 사회를 안 만들어 가지고는 저런 사람들 도와주는 실기를 안 갖고서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찾을 길이 없는 거다 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10여 년 전부터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 회장께서 그 법조인으로 살아오시면서 혹시 심한 좌절에 빠지셨다거나 아니면 커다랗게 그 회의를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는데 어떻게 좌절이 없고 네. 어떻게 회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인간적인 좌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을 통한 좌절도 있었는데 뭐 모처럼 묻으셨으니까 이렇게 직업에 관련된 쪽 그것도 오늘날의 하나의 또 교훈이 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보죠. 사건이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자기 확신대로 안 됐을 때 느끼는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겪은 사람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건인데 일본에 사는 교포 학생이 한국에 왔어. 얘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간첩죄. 내용은 간첩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아까 언급한 내가 얘를 머리다 두고 한 겁니다. 얘라고 하는 것은 젊은 학생이니까 내가 얘라고 그럴 수 있지. 내가 보니까 2심에서는 무죄가 아니면 아주 가벼운 형으로 끝이 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으나 당시의 시국을 고려하면서 우리 사법부가 바르게 판단을 해 줄까? 그런 두려움이 앞섰지만은 역시 변호사의 사명은 최선을 다하는 일이니까. 그랬으나 여전히 10년형이에요. 여전히 10년형이야. 이 정도면 보통 있는 좌절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 올렸어. 대법원에서도 큰 희망을 품지는 않았지만은 왜? 내용으로 보면은 마땅히 파기환송이 되어서 무죄가 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유 잘 될까? 대법원이 이거 바로 잡아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감이다 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해줬어. 하늘의 별 딴 기분이지. 하늘에 정말로 별 딴 기분이에요. 걔 어머니하고 같이 울었으니까. 그랬으면은 법률상 당연히 걔가 무죄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이 다시 10년이야. 세상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법률은 있으나 마나야. 대법원은 있으나 마나야. 또 대법원에 올렸던 겁니다. 대법원은 또 파기환송을 해 주어야 하는 거야. 그럴 때는. 왜? 대법원 명령을 안 들었으니까. 대법원은 그대로 끝장을 냈어요. 10년으로. 그때 간판을 내리고 싶었다고. 처음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예상을 했지만 세상에 그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변호사는 해서 뭘 하나 간판 내리지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겪는 애환, 슬픔이죠. 그런 것도 있는데 좌절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앞으로 그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은 어떻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장서서 뭐 민주화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스스로 민주화하는, 보다 민주화하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세상에서 변호사 사무실들이 문턱이 높다 그러니까 문턱 좀 많이 깎아서 내려야겠지. 아주 없애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곤란하지만 좀 높은 문턱을 좀 낮춰야 하고 변호사 단체 운영 자체를 또 민주화하고 국민의 어려움들을 긁어주는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야겠죠. 네. 오늘 문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이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예전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수준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정치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수준이라든가 이것이 하루하루 외국과 하도 이렇게 텔레비전도 보고 신문도 보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재헌절 39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저희들이 모셨고 또 바쁜 시간에 일정을 쪼개서 여기 나와 주시고요. 저희들께 법에 관한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재헌절 39주년 특집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신 문인구 박사를 모시고 법조인으로 살아온 얘기와 그리고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개헌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KBS